오늘은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이셨던 이창훈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은 이제 먼저 금리, 네. 특히 미국의 국채금리와 주식시장이 도대체 네. 어떤 상관관계를 가졌는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미국 시장의 그 금리가 흔들리니까 네. 뭐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가라는 게 뭐냐 이거죠. 주가라고 하는 게 뭐 경영학이나 아니면 뭐 재무관리를 하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주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있잖아요. 우리가 그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하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 현재 가치로 만들 때 미래의 가치이기 때문에 할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할인하는데 가장 기본이 금리인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미래 수익 가치는 똑같다고 하면 할인율이 올라가면 현재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현상은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왜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냐? 그러면 기술주 쪽이. 그렇죠. 그게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면 가치주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숙기에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이고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은 돈을 못 버는데 테슬라 지금 돈 못 벌잖아요. 그렇죠. 먼 미래에는 돈을 벌 것 같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할인율, 금리가 올라가면 먼 미래에 있는 것일수록 현재의 가치는 떨어져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Net Present Value라고 하는데 NPV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주일수록 타격을 더 받는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주가에 그럼 어떤 영향을 주냐? 그럼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 경제가 좋아질 때예요.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네. 경제가 좋아지면은 설비 투자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분모와 분자를 놓고 보면 밑에 있는 할인율도 올라가지만 분모에 있는 기업의 이익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게 더 커지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오케이 하고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경기 상승 국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금리의 인상은 주가에 나쁘지 않다. 그 경우에는 주가와 금리가 같이 동행해서 간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불안해하잖아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그런 금리 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안 좋냐? 첫 번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경제는 별론데 인플레이션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금리를 많이 올려서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요. 돈을 못 쓰게 수요를 억제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한 볼커액이에요. 70년대, 80년대 초에 그때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동안에 60년대, 70년대에 성장 뭐 이런 것들이 농축돼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렸고 그때는 주식시장이 뭐 많이 하락했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과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은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제 돈을 워낙 많이 풀었으니까. 그렇죠. 코로나만 괜찮아지면 물가는 올라갈 거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있고 그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디에 반영되어 있냐면 미국의 물가 채권에 인플레 채권에 반영되어 있어요. 물가 연동채.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연동 채권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연동 채권에 이미 상당 부분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돼서 반영되어 있고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1조 9천억 달러인가 돈 주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요?
이제 국채 발행해야죠. 그렇죠. 왜냐면 세금은 지금 뭐 다 살기 힘든데, 세금 걷어서 1.9천억 달러 주면 쌤쌤이잖아요. 그러니까 빚내 갖고 하는 거거든요. 돈 찍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뭐 돈 주겠다 그러잖아요. 20조? 뭐 20조 얘기 나오던데. 그거 뭘로 줘요? 돈 찍어주는 거거든. 그럼 돈 찍어준다는 의미가 뭐냐면,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국가채, 국채. 예. 영어로 얘기하면 트레저리 본드인데요. 트레저리 본드를 발행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발행 모양이 크면 시장에서 그걸 받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 누가 사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모에서 그럼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괜찮은데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늘어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충격으로 오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 왜냐면 언제 금리 인상을 제일 무서워해야 되느냐? 경제가 좋아졌을 때.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고용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안정권에 가까이 갈 때. 그랬을 때가 우리가 돌아보면 2018년, 19년 이럴 때거든요. 2018년, 2018년이었구나. 2017년, 18년 이럴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앙은행의 정책 스탠스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 먹고 살만 하니까 돈 너무 많이 풀어놨으니까 좀 걷어들이고 금리도 좀 올리자. 그래야 실탄이 있어야 다음에 또 안 좋을 때 쓸 거 아니에요? 그때 금리 인상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시장의 상투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아직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경제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얘기한 큰 그림에서 유동성장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데 그 마디에 걸려 있는 거다. 더 이상은 이제 돈을 풀어도 유동성의 힘은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시장은 이걸 채권을 받아내지 못하니까 금리는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2배 오르고, 우리 시장 2배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시장이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 시장으로 보면은 바닥에서 보면 1,500, 거기서 3,200 같은 거잖아요. 오늘도 3,000이잖아요. 한 200포인트밖에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당연히 차익 매물 나오는 거고. 그래서 좀 덜컹거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이런 거죠. 지금 다 생각에 코로나 백신이 다 나와서 그걸 맞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뭐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이런 거를 지금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제하에서는 그냥 중간에 덜컹거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견주어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때 또 이런 일이 있었냐. 2013년도에 있었거든요. 2008년도가 금융위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였고 2009년도부터 돈을 무지하게 뿌렸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경제가 나아지니까 2013년도에 당시 이제 FRB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의장께서 내가 어쩌면 좀 스탠스를 바꿀지도 몰라.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막 시장이 막 난리 쳤어. 그 얘기한 게 제 기억에 7월이었나? 7월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두세 달 하여간 시장이 난리 쳤어요. 그거를 우리가 테이퍼 텐드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긴축 발작이었다.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 시장이 난리치니까 실제로 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그렇죠. 시장이 알아서 조정했으니까. 그래서 실제 9월 달인가 그 FOMC 회의에서는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하고 유사한 국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는 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잖아요. 네네. 그 금리를 가지고 되게 신경을 쓰는데 네. 뭐 1.3에서 뭐 1.5까지 지금 중반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은 명목금리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을 그렇죠. 반영하지 그렇죠. 않은 실질금리가 아닌. 그렇죠. 이 명목금리가 그럼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됐을 때가 네. 우리가 좀 위험한 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거는 지난번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이후의 사이클을 보면 한 2.5% 넘어가서 명목금리로. 그렇죠. 시장이 그때부터 좀 버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그 진짜 제야에 진짜 제가 보기엔 찐 고수죠. 뭐 이렇게 방송 나오는 고수 말고 그 친구는 뭐 투자로 돈을 몇 천억을 버는 친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3%를 넘어가면 그럼 주식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전에는 뭐 저 옛날 얘기입니다. 몇 년 전 얘기. 그때도 이제 금리가 한참 민감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한 2.5%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금리와 주가를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요. 지금 뭐 이렇게 방송 같은 데 제가 보니까 배당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배당 수익률보다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배당 수익률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채권은 이자가 채권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식은 수익률이 뭐냐? 그럼 우리가 equity earning yield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PER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좀 헷갈리는데 위에가 이제 주가 프라이스고 밑에가 이제 주당 순이익 EPS고 그걸 뒤집으면 밑에가 주가고 위에가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이 회사가 1년에 만약에 1,000원을 번다. 그러면 equity earning yield가 10%인 거예요. 주식의 수익률은 그거거든요. 그거하고 채권하고 비교를 해요. 그거를 우리가 yield gap이라고 얘기하거든요. equity earning yield하고 채권 수익률하고 차이. 그 yield gap은 아직도 플러스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아마 S&P 500의 평균 PER이 제가 뭐 정확한 숫자는 갖고 있지 않은데 한 20배나 25배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4내 equity earning yield가 4 내지 5% 되겠죠. 그거하고 1.5%. 그럼 뭐 아직도 차이는 있죠. 근데 이제 뭐가 또 우리가 카운팅 하냐면 이론적으로 equity earning yield에는 뭐가 묻어 있냐면 위험이 묻어 있어요. 위험이. 네. 그래서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의 변동성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율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리스크 프리 레이트, 무위험 이자율. 무위험 이자율이 뭐냐면 국채 수익률이에요. 모든 자산 가격의 출발은 국채 수익률부터 시작된다. 그것도 미국의 국채 수익률부터. 국채 수익률 플러스 뭐냐? 리스크 프리미엄이거든요.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그럼 리스크 프리미엄 어떻게 구하느냐? 그 이상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도 머리가 아파서 안 돼. 어쨌든 대학교 가서 강연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했을 때 equity earning yield, 주식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의 차이가 조금 제가 보기에도 뭐 만만치는 않다. 왜냐하면 그게 좀 벌어져 있어야 마음이 편한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뭐 부담스러워하는 건 맞는데 결국 이 시장을 돌리려고 그러면 진짜로 경제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그 상승, 그것도 지금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 아니냐, 빠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장 무서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커지면서 금방 위험 수치까지 다다를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우리 저 대표님 이제 앞으로 질문이 날카로워서 준비를 많이 하고 와야 되겠어요. 우와,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제 지표라는 게요. 천천히 움직이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사람들이 다 적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자꾸만 이 정부 정책을 하면 실패하느냐. 그게 정책이라고 하는 건 첫째, 선행적이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수님들, 공무원들 시장을 잘 몰라요. 국회의원들 시장의 현장을 잘 모르시거든. 그래서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대부분이 뒷북인 경우가 많고 탁상공돈도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안 먹히거든. 근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가격 변수, 정책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금리다. 금리가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적응해요.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 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늘 이 자유, 민주, 시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냐면 결국은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만큼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데가 없고 그 시장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장을 존중하려고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누군가 와서 자꾸 손대면 손댈수록 실질적으로는 나빠진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뭐 최악의 케이스는 북한이었고 그 다음에 많은 공산주의 계획 경제가 그래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천천히 가면 사람들이 적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적응이 금방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 부채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재정 정책을 쓰는 거는 뭐 지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는데 부채가 최근에도 정부 정책을 보면 뭐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엔 기재부는 요새 약간 적폐처럼 돼 있잖아요. 좀 약간 브레이크 건다 그러고 국회에서는 뭐 여당에서는 막 해주자 이러고. 근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냐면 물론 이제 저희가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한 40%에서 지금 한 48%, 50%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아직 그 뭐 수준 전체로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속도가 빠른 거죠.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쳐다보다가 얘네 좀 방만한데 글로벌 마켓에서 보고 있다. 그러면은 환율부터 깝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금융을 했던 사람이나 기재부 쪽에서는 아니까 좀 속도 조절하자 하고 이제 브레이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뭐 아직 그럼 금리 수준이 높냐? 뭐 우리나라가 이제 2% 터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명목금리로 미국이 한 1.5, 뭐 아직 절대 수준은 안 높아요. 안 높은데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거 뭐지? 일단 조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한 불안 심리가 이제 그렇게 급속도로 커지는 데에는 네. 사실 작년에 이제 많은 국채를 발행을 했을 때 네. 작년에 3조인가 뭐 4조 이렇게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이 해요. 네, 많이 했는데 몇십 조씩 하죠. 그 상당수 50% 이상을 연준이 국채 매입을 해주면서 이제 그게 그 됐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연준이 국채 매입을 하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심리. 그러니까 네. 이제 국채 매도자는 자꾸 나오고 네. 이거 이제 매수자가 수요가 네. 지금 줄어드니까 네. 이런 거에서 생기는 불안 심리. 네. 그래서 이번에 연준의 파월 입을 기대했던 것도 뭔가 거기에 대한 그렇죠. 대책을 그렇죠. 내세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네.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건데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면 네. 어쨌든 흔들리는 이 금융시장을, 네. 채권시장을 네. 바로 잡아야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맨날 주가가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주식 투자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 저도 개미잖아요. 물론 나도 주가가 빠지면 손해보니까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 이 페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그 페드 FRB 그 연준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 페드의 정책 목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가를 잡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고용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고용을 도와주는 게 없어요. 한국은행법에.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조금 더 보수적이죠. 근데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니 이 악성 댓글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니 100% 올랐으면 좀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미국 시장도 S&P 500 고점에서 5% 빠졌는데 그거 갖고 난리다. 그러면 제가 파월 입장에서도
시장이 막 계속 하라고 있다. 그럼 했겠죠. 근데 뭐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과열이었는데, 과열을 지금 시키는 과정인데, 거기서 또 달려하겠어요? 왜냐하면 더 달려가면 결국 버블이 만들어지고, 누군가는 언젠가는 그거 박살나면서 개피를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제, 그래서 아마 시장이 기대했던 거 이런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걸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그 옛날에 페드도 했고, 그 다음에, 유럽, ECB도 했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뭐냐. 금리. 지금 이제 우리가 이일드 커브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재미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요즘 금리 때문에 이 주가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될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러세요. 공부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좀 재미없더라도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금리가 장기 금리 쪽에 올라가면 이일드 커브가 우리가 스티프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스티프해지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금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스티프해지면 주식시장이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럼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쓰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해서 장기물을 사는 거예요. 단기물을 팔고. 그래서 이 일드 커브 자체를 이렇게 평탄화시켜요. 좀 편안해지게. 그거를 아마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죠. 그런데 파월이 그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하고 끝났으니까 아닌가 봐 하고 떨어진 건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일본의 이제 BOJ죠. 뱅크 오브 재팬. 뱅크 오브 재팬의 총재가 구로다인가?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기억력이 떨어져서 구로다 총재가, 오늘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JGB라고 해서 일본 국채 10년짜리가 있어요. 근데 JGB 금리가 오늘 JGB 금리가 콱 떨어졌어요. 오후에 왜 우리 시장도 올라갔잖아요. 왜 올라갔냐? 일본 니케이부터 올라갔어요. 중국도 올라갔고. 근데 이제 일본 니케이 쭉 끌고 가면서 우리 시장 따라서 쭉 끌려 올라갔는데, 그 기저에는 뭐냐면 일본의 구로다 총리,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금리 밴드를 정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세게 하고 있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그래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에 개입해갖고 중앙은행이 사요. 그래서 금리를 일정한 수준으로 못 올라가게 딱 막아놓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 금리도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본도 아마 그 밴드를 넓히지 않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장기 금리가 올라갈 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일본은 시장이 기대하는 걸 했어요. 그러다 총재가 그럴 일은 없다. 안 올라가게 꽉 잡고 있을게. 그래서 미국의 그 최근에 이제 이제 일본의 JGB 그 일본 국채도 금리가 올라갔었는데, 그 BOJ에서 확실하게 잡아준다니까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니케이가 쫙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당분간은 좀 그러려니 하시는 게. 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이제 그러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건 중간 단계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본 실적 장세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을 때, 혹은 어떤 식의 상황이 변화가 됐을 때 이제 이 금리에 대한 걱정이 끝나고 주식시장에 다시 상승세가 시작이 될 것인가, 그 신호탄이 뭘까 이거죠. 신호탄은 그냥 미국 나스닥을 보면 돼요. 그냥 오늘 미국 사람들의 심리가 현재 채권 금리를 인정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로 저는 이제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예상 자체를 하는 순간 투자해서 돈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고 시장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시사점이 뭐냐, 그걸 내가 읽으려고 무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증시경원에 보면 주가는 주가에게 물어봐라. 이상한 말이잖아요. 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가한테 물어봐. 이게 사실 되게 모순되는 말인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게 가격이잖아요. 근데 그 가격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수가 다 모여서 만들어진 지금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올라가냐?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할 수 있죠. 뭐 4월 달쯤 돼서 기업들 실적들 이제 예상치 나오고 결과치 나올 때 좋아질 거 아니냐. 그거 확인되면 사람이 편안해질 거고 올라갈 거다. 또 하나는 뭐 경제지표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당연히 3월 달부터는 엄청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예를 들면 뭐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 뭐 일본처럼 미국도 너무 심하면 중앙은행이 좀 사겠죠. 좀 그렇게 뭐 본격적으로 야 우리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할 거야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살 거라고 봅니다.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좋아지겠지. 근데 그거 보는 것보다 그런 걸 예측하시는 것보다 그냥 나스닥 지수하고 10년 미국 국채금리하고 두 개만 보세요.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완만해지면 올라가는 속도가 완만해지면 그럼 나스닥도 떨어지는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플러스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을.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뭐 기관 투자가 이런 사람들 나오면 뭐 차트는 그거 뭐 마바라나 보는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트가 필요하다. 전 차트도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마바라면 어때요? 왜냐하면 그 차트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차트를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구나 이런 게 또 보이죠. 누가 봐도. 그럴 때 사시면 돼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결국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의 판단과 확신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지금은 그렇다고 주식시장을 떠날 때는 아니다. 오히려 매수할 때 자기가 경기가 좋아질 것 같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예상하는 사람들은 지금이야말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요즘 여러 날 계속 미국 나스닥이 흔들리니까 불안해가지고 이제 패닉에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은 보면은 작년에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지만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죠. 이 바탕이 있으니까 이제 꺼지는 거 아니야? 이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단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